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보세 공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 공장은 관세법상에도 내용이 좀 많은 편이에요. 다른 특허 보세 구역에 비해서. 그래서 좀 알아두실 게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많이 있습니다. 자, 보세 공장이란, 보세 공장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수출용 보세 공장은 뭐냐면 외국에서 원료를 수입해서 보세 상태로 제조 가공을 한 후에 다시 수출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수입 수출이라기보다는 반송의 의미에 가깝죠. 데려와서 수입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보세 상태로 그 물품을 제조해서 다시 수출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출용 보세 공장은 목적이 가공무역 진흥이겠죠. 예, 제조해서 수출하는 거니까. 내수용 보세 공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산 원료, 그러니까 외국 물품으로 보세 상태로 제조를 해서 어떤 제품으로 만든 후에 그 제품을 수입하는 겁니다. 네. 이건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 수입 원료의 관세가 높고 이를 사용해서 만든 제품의 관세가 낮은 경우, 원래 관세는 가공도가 높을수록 올라가는 경사관세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원료 관세가 오히려 높고 그다음에 제품 관세가 오히려 낮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보세 상태로 수입 원료를 수입해서 보세 상태로 제품으로 만든 다음에 수입하는 게 훨씬 이득이겠죠. 네. 세율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겠죠. 네. 자, 보세 공장이란 외국 물품 또는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을 사용해서 제조, 생산, 가공 등을 하는 보세 구역을 말합니다. 네. 중요해요. 외국 물품일 수도 있고 외국 물품하고 내국 물품일 수도 있어요. 보세 공장 원재료가. 하지만 내국 물품만 가지고 제조 가공을 할 수는 없겠죠. 보세 구역이니까. 근데 다만 내국 물품만을 가지고서 제조를 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도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원칙적으로 내국 물품, 그다음에 내국 물품하고 외국 물품을 합친 거, 그러니까 외국 물품이 꼭 들어가 있어야겠죠. 이게 원칙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보세 공장 원재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냥 한꺼번에 이어서 쓸게요. 당해 보세 공장에서 제조한 물품에 결합되거나 물리적, 화학적으로 결합되거나 소비, 사용되는 물품이어야 돼요. 다만 소비인데 연료 같은 거 있죠. 뭐 연료나 윤활유 같이 간접적으로 투입돼서 사용 소비되는 것은 제외합니다.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원재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장용품, 뭐 포장용기, 뭐 이런 포장, 요 세 가지가 보세 공장 원재료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자,
자, 내수용 보세 공장은 여기서 말씀드렸죠. 외국산 원재료를 사용해서 그걸로 제조한 제품을 수입하기 위한 내수용 보세 공장이죠. 이런 경우에는 세관장이 수출용 보세 공장은 없는데 세관장이 업종을 제한할 수 있어요. 내수용 보세 공장의 경우에는 업종 제한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국내외 공급 상황 등을 고려해서 외국 물품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내수용 보세 공장만. 수출용 보세 공장은 아니에요. 내수용 보세 공장은 업종 제한, 그 다음에 외국 물품의 반입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수입 후 보세 공장에서 사용될 물품은 보세 공장에 직접 반입 후에 신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반입 후 신고하게 할 수 있어요. 보세 공장이 꼭 뭐 인천항 이런 입항지에만 보세 공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륙지에 막 보세 공장이 많은 데가 어디 있냐면 천안, 뭐 부평 이런 데 보세 공장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여기에 반입하게 한 후에 수입 신고하게 할 수 있다. 네. 수입 후 보세 공장에 사용하게 될 물품은 직접 반입 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용 신고. 보세 공장에 반입된 물품은 어떻게 흘러가냐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입항지 보세구역, 뭐 입항지라고 하면 뭐 인천도 있을 테고 부산도 있을 테고 뭐 평택도 있을 테고 뭐 이런 입항지 보세구역에 외국 물품이 들어온 이후에 보세 운송을 합니다. 보세 운송. 보세 운송을 해서 보세구역으로 갖고 와요. 보세구역으로 갖고 오면 처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죠? 보세구역에 물품 반입 반출할 때 세관장 신고를 하죠. 반입 신고를 합니다. 반입 신고를 한 후에 이제 물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물품을 이제 제품 제조할 때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용 신고래요. 이 사용 신고는 수입 신고가 아니에요. 사용하겠다는 신고하는 건데 물론 수입 신고서 양식으로 하긴 하는데 과세 보류로 신고합니다. 과세 보류. 과세 나중에 하겠다. 그러니까 외국 물품 상태로 쓰겠다. 사용 신고를 하게 되면 세관에서 사용 신고 수리를 해줘요. 그래서 사용 신고가 수리되면 이를 사용해서 물품을 뭐 제조, 생산, 가공하겠죠. 가공을 하고 제품이 완성이 되면 이제 수입 신고를 합니다. 뭐 제품 과세라고도 하죠. 이런 형태로 흘러갑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사용 전에 사용 신고를 한다는 거. 그래서 이 사용 신고 등은 사용 전에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 신고를 먼저 하게 됩니다. 이 사용 신고할 때 만약에 이게 관세법 226조에 의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 물품이면 그러니까 허가, 증명 이런 걸 해야 되는 물품이면 그거를 충족했다는 거를 입증을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보세 공장 외 작업 허가 이것도 그냥 요대로 문구대로 외워주세요. 보세 공장 외 작업 허가 여기서 많이 봤죠. 이것도 관세법 제16조 과세물건 확정 시기에서 봤을 거예요. 보세 공장 외 작업 허가, 그다음에 뭐 보세 건설장 외 작업 허가, 그다음에 종합 보세 구역 외 보세 작업 기간이 경과가 있는데 물품이 그 장소에 그냥 그대로 있는 경우, 반입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경우에는 추징을 하겠죠.
그때 이제 과세물건 확정 시기하고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도 알아봤습니다. 네. 보세공장의 작업 허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세관장 허가사항이에요. 자, 보세공장 외 작업장에서 작업을 허가하게 되는 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얼마 전에 보세공장을 맡은 경우가 있었는데 법인심사를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네, 후공정업체라고 해서 이 업체에서 어느 정도 가공을 한 후에 임가공을 맡깁니다. 임가공. 뭐 추가 가공을. 추가 가공 업체가 있어요. 이렇게 맡기게 되면 보세 공장의 작업 허가. 요게 이제 국내에 있는 공장일 경우, 보세 공장이 아닌 공장인 경우. 그다음에 뭐 만약 여기가 보세 공장이다. 여기 보세 구역이고 보세 공장이다 하면 보세 공장의 작업 허가가 아니라 보세 공장 외 보세 작업 허가 따로 있어요. 양식이 따로 있어요. 하지만 뭐 거기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 뭐 임가공이나 이런 걸 위해서 해당 보세 공장 이외의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도록 허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임가공을 주게 되는 거죠. 여기서 작업하게끔. 그러면 보세 공장 의제 뭐냐? 여기 보세 공장 외 작업장에 후공정업체에 있는 이 작업장에 있는 건 여기서 가공한 거랑 여기에 있는 거랑 똑같은 것으로 본다. 보세 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같은 곳으로 본다, 두 개를. 그래서 작업장에 직접 반입은 뭐냐면 이 경우에 여기 있네. 요 규정입니다. 이 규정. 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한다. 보세 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은 직접 반입 후 수입 신고하게 돼 있죠. 작업장에 직접 반입할 수 있다. 여기에 보세 공장 외 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요거 추징 했던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거. 보세 공장의 작업 허가는 신고, 승인, 허가 사항 중에 뭐라고 했죠? 허가 사항이라고 했죠? 여기 세관장 허가. 그러면 과세물건 확정 시기는 언제일까요? 예전에 했었던 건데 과세물건 확정 시기. 받은 때죠. 납세 의무자는 허가받은 자였죠. 네. 그래서 추징은 뭐냐면 보세 공장 외 작업 허가를 받은 물품이 그 기간이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보세 공장으로 반입되지 않고 그 보세 공장 외 작업장에 그대로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자로부터 관세를 징수한다라는 거죠. 이미 했던 겁니다. 자, 제품과세. 보세 공장에서 크게 과세하는 방법은, 보세 공장은 제품과세하고 원료과세가 있어요. 제품과세는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보세 공장 제조 물품을, 보세 공장 제조 물품이 뭐냐면 외국 물품,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 물품이나 또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을 혼합해서 그로서 생긴 제품, 제조해서 생긴 제품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어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된 것으로 본다. 결국엔 뭐겠어요? 외국 물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잖아요. 외국 물품 첫 시간에 외국 물품 할 때 외국 물품의 범위에 아까 보수 작업할 때 나왔던 보수 작업으로 그 외국 물품에 부과된 내국 물품도 외국 물품으로 본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보세 공장에서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을 혼용해서 만들 때 이로써 생긴 제품, 그로서 생긴 제품도 외국 물품이다. 그게 첫 시간에 저희가 했었던 거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외국 물품하고 내국 물품이 섞였는데, 섞어서 만들었는데 다 외국 물품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이 전체를 다 외국 물품으로 보겠다. 대신에 이렇게 되면 억울하잖아요. 내국 물품에 대해서도 또 관세를 또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납세의무자는. 대신에 이렇게 되면 억울하니까 대신에 세관장에게 미리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의 혼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로서 생긴 제품 중, 그러니까 제조된 제품 중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을 혼용하여 그로서 생긴 제품 중 외국 물품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간주한다. 도착한 것으로 본다라는 얘기는 요것만 외국 물품으로 보겠다. 요것만 외국 물품으로 보겠다. 그러니까 해당하는 부분이 딱 그 부분이 아니라 그로서 생긴 물품 중에 외국 물품에 해당하는 비율입니다. 사실은. 생긴 제품 중 해당하는 비율이에요. 비율. 무슨 소리냐? 외국 원재료가 예를 들어 100불이에요. 그리고 내국 물품이 뭐 50불짜리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로써 생긴 제품은 300불이다. 왜 이렇게 될까요? 이윤 붙겠잖아요. 이윤. 뭐 일반 경비도 붙겠죠. 뭐 기타 경비도 붙겠죠. 다 붙으면 이렇게 되지 150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그로서 생긴 물품 중 외국 물품에 해당 이거 말을 잘못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맞아요. 해당하는 비율로 봐야죠. 비율. 해당하는 비율은 우리나라 도착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면 지금 요 100불 여기 중에서 100불을 외국 물품으로 본다라는 건 아니죠. 여기 해당하는 비율이에요. 그러면 300을 100대 50으로 나눠서 이 100에 해당하는 비율이 외국 물품이는 거예요. 이 이윤미 일반교회를 다 포함한 요거 중에 요거를 100대 50으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100불만 딱인 게 아니라. 무슨 소리인지 이거 아시겠나요? 요거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만 우선 책으로 한번 볼까요? 자, 429페이지 한번 보세요. 429페이지. 거기에 제품 과세를 보시면 자, 외국 물품 이제 첫 번째 외국 물품이나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서 생긴 물품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라는 게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이라는 게 외국 물품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내국 물품 섞었어도 다 외국 물품으로 보겠다. 근데 밑에 이제 이번에 혼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서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 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 수량 또는 가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죠. 해당이 아니라 상응, 비율입니다. 비율. 해당하는 비율만큼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온다. 외국 물품으로 온다. 그래서 300불을 100대 50으로 나눠서 여기에 해당하는 300불에서 100에 해당하는 만큼은 외국 물품, 50이란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은 저 내국 물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300불을 150분에 100으로 한 게 외국 물품이고 300불을 150분에 50으로 한 게 내국 물품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이거 실제로 시험에 계산할 문제가 나왔어요. 딱 요것만 뭐 외국 물품 가격이 100불이다. 그래서 요것만 갖다 쓴다라고 하는 거는 틀린 거죠.
요것만 외국물품으로 본다는 거는 원료과세입니다. 원료과세. 자, 밑에 원료과세 나왔네요. 자, 원료과세는 뭐냐? 사용신고 전에 세관장에게 원료과세를 신청해요. 외국 물품인 원료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라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세물건 확정 시기가 글씨가 과세물건 확정 시기가 사용 전 수입 신고한 때의 수량과 성질에 의해 부과한다. 사용 신고 전에 미리 세관장에게 신청한 경우 무슨 소릴까요? 사용 신고라는 얘기는 제품을 만들기 전에 그 원료 상태로 그 원료 외국 원료에 대해서만 과세를 해주십시오 하고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 전 수입 신고. 사용 전 수입 신고하기 전에 수입 신고한 때 죄송합니다. 사용신고죠. 사용 전 수입 신고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사용신고한 때 수량과 성질에 의해서 부과합니다. 사용신고한 때는 그냥 외국 물품인 상태죠. 그냥 이 100불인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용신고한 때 수량과 성질에 부과한다. 자, 밑에 여기도 미리 볼게요. 자, 429페이지 원료과세 보시면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사용신고 전에 미리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이 원료인 외국 물품에 대한 과세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 신고할 때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말이 굉장히 어렵죠? 사용하기 전에 제품을 만들기 전에 그 원료에 대한 관세를 과세하겠다. 외국 물품에 대한 관세를 과세하겠다. 그 소리입니다. 이해하셨죠? 말이 되게 어렵게 써 있어요, 여기. 그래서 저도 처음 공부할 때 이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말 어렵게 써놨나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수입 후 보세 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기계류 등 수입 통관호겠죠. 수입 통관호라고 하면 안 되겠다. 네. 수입 후 보세 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기계류 등, 그러니까 뭐 물품을 제조하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기계, 이런 경우에는 수입 신고를 하고 관세 납부하고 수리 후에 사용해야 됩니다. 왜? 아까 보세 공장 원조료 범위에 기계 들어가나요? 결합, 소모, 포장용품이죠. 이거 이외에 이 기계, 물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제조할 때 만드는 기계를 들여오면 이거는 수입 신고하고 수리 돈 내고 수리 받고서 써야 되는 거예요. 네. 왜? 기계는 원재료가 아니잖아요. 보세 공장에서 제조될 물품의 원재료가 아니잖아요, 기계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입 신고, 수입 통관 후에 사용해야 됩니다. 연료도 마찬가지고요. 연료, 기계 돌리는데 사용된 연료, 윤활유 이런 것도 다 통관 후에 사용돼야 돼요. 사용을 해야 돼요. 자, 이제 세 번째 종합보세구역이 나왔네요. 종합보세구역은 목적이 뭐라고 했죠?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 만든 보세구역입니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만든 보세구역인 만큼 규제를 더 심하게 해야 될까요? 더 풀어줘야 될까요?
규제 강도가 어떨까요? 규제 강도는 다른 보세구역에 비해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요. 허가 승인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대부분 운영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투자로 이제 종합보세구역에 투자로 들어오는데 규제 강도를 높여봐요. 우리나라에서 규제 강도 높이면 누가 여기 들어와서 여기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풀어준 거예요. 신고사항으로 해서. 자, 종합보세구역 지정은 중요합니다. 관세청장의 직권 또는 지정 요청자의 요청으로 보세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종합보세구역을. 관세청장 직권이 되게 중요해요. 이거 세관장 문제 변형해서 낼 수 있어요. 이거 세관장 아닙니다. 관세청장이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관세청장의 직권. 이것도 뭐 시험 문제 내려면 관세청장에게 뭐 승인을 받아야 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아니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관세청장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정은. 그리고 또는 지정 요청자의 요청. 지정 요청자가 여기를 보세구역으로 지정해 주세요. 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아 여기 지정 보세구역으로 지정할 만하겠구나라고 한다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을 하죠. 지정이 끝나면 종합보세구역이 여기가 이제 종합보세구역이다 이렇게 지정이 되면 이제 운영인이 설치 운영에 관한 신고를 합니다. 신고. 지정된 다음에 신고하는 거예요. 종합보세 사업장의 설치 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종합보세구역에서 물품 반출입을 보시게 되면 반출입은 많이 풀어줬어요. 여기도. 자, 세관장 신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수입 통관 후 사용해야 될 물품, 이거 시설 기계류, 그 수리용 물품, 연료 등 이거 아까 봤던 보세공장은 똑같죠? 보세공장 아까 제가 여기다 따로 설명했던 거랑 똑같아요. 이거는 수입 통관 후에 사용돼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왜 여기서 사용될 원료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보세공장은 똑같습니다. 자, 반출입자를 보시면 국민보건을 해친다던가 아니면 뭐 환경 보전에 뭐 위해를 끼친다던가 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이런 것들은 반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당연히 반출입하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종합보세구역 내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이거 첫 시간에 설명드렸던 거예요. 하지만 너무 길게 너무 자세하게 뭐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직접 환급해 주는 경우하고 그 보세구역 내 판매인에 대한 환급이 있는데 이거 그때 제가 나눠서 설명드리긴 했는데 내용이 너무 길고 어려워요. 그 다 아실 필요도 없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관세는 소비세죠. 국내에서 사용될 것이 아니면 과세를 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거는 보세구역 내에서 물품을 판매했는데 관부가세가 뭐 합쳐진 금액으로 판매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외국인 관광객 등이 와서 샀어요. 종합보세구역 판매장에 샀어요. 샀는데 갖고 나갔어. 우리나라에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이 밖으로 가지고 나갔어요. 외국을 반출을 했어. 그런 경우에는 소비세가 아니죠. 국내에서 소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살 때 냈던 관부가세를 환급해 주는 거예요. 관세 환급.
어떻게 하냐? 외국인 관광객 등이 종합 보세 구역 물품 판매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저 보세 판매장의 기능을 하는 곳에서 면세점 같은 데겠죠. 면세점이 아니라 그냥 판매장이라고 합시다. 판매장에서 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물품을 구매했어요. 이런 경우에 판매인은 판매 확인서를 발급해요. 판매 확인서를 발급해서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줍니다. 그러면 외국인 관광객 등은 가지고 나갈 때 세관장에게 판매 확인서하고 구매 물품, 실물이죠. 이것을 제시합니다. 제시해서 세관장이 확인을 하고 판매 확인서에 날인을 해요. 날인을 한 다음에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이걸 다시 교부해 줍니다. 교부해주면 외국인 관광객은 이거를 환급창구 운영사업자에게 판매 확인서를 제시한 다음에 구매 시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아 갖고 나가게 되는 거죠. 그게 종합보세구역 내 판매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입니다. 소비세적 성격에 기인한 거예요. 자, 종합보세구역 내 장치기간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계속 장치해도 돼요. 끝없이 장치해도 돼요. 다만 수출입 물품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보세구역은 다 보면 뒤에 관세청장이 정한다고 돼 있죠. 연장은 세관장이 하고. 수출입 물품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물품은 1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입니다. 이것도 잘 알아두시고요. 원칙적으로는 장치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종합보세 기능별 관리. 종합보세구역이 뭐였죠? 특허보세구역 5개의 기능 중에 2개 이상을 수행하는 거였죠. 그래서 기능별 관리라는 것은 보세창고면 보세창고, 보세공장이면 보세공장, 그런 기능을 하는 기능별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세 공장 내에서 물품의 이동, 처분, 사용에 대해서 보세 공장이 죄송합니다. 종합 보세구역 내 물품의 이동, 처분, 사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 기능을 수행하는 공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창고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 창고에서 공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동일한 운영인이 동일하겠죠. 동일한 운영인은 창고에서 공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그다음에 처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까 자유관리 보세구역처럼 기록 유지를 하면 됩니다. 기록, 신고하는 게 아니라 기록 유지를 하면 되고, 운영인간 물품을 이동한다. 다른 종합보세구역 운영인에서 다른 종합보세구역 운영인으로 물품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 운영인간 이동은 세관장 신고 대상이다.
그리고 동일한 운영인이 자기 거에서 자기 걸로 옮기는 경우에는 기록 유지하면 된다. 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웬 자국이 남았지? 자, 종합 보세구역의 작업. 뭔가 비슷한 말 많이 들으셨죠? 뭐 보세 공장외 작업, 보세 건설장외 작업 이런 거 많이 들으셨죠? 앞에서부터 계속했던 건데 종합 보세구역의 작업은 이제 보세 작업인데 종합 보세구역 보세 작업은 이거는 신고일까요? 승인일까요? 허가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거의 신고상으로 운영된다고? 신고입니다. 신고. 그래서 뭐 있죠? 종합 보세 구역의 작업 신고 물품이 그러니까 처음에 그때 과세물건 확정시킬 때는 같이 배웠죠. 보세 공장의 작업, 보세 건설장의 작업, 종합 보세 구역의 보세 작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했을 때 그 물품이 그냥 그대로 장치된 경우에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보세 구역 작업은 신고입니다. 신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납세 의무자는 종합 보세 구역의 작업을 신고한 자,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종합 보세 구역의 작업 기간이 경과했는데 보세 작업 기간이 경과했는데 다시 종합 보세 구역으로 집어넣지 않은 경우 그 장소에 종합 보세 구역이 아닌 장소에 그대로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한 자로부터 관세를 추징합니다. 그 내용도 알아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내용 똑같습니다. 그 아까 보세 공장할 때 나온 내용하고 똑같은 게 종합 보세 구역 외 작업장에 있는 물품은 종합 보세 구역에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작업 신고를 하고 갔기 때문에 자 지정 취소 내용을 보시면 아까 특허 보세 구역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까 제가 이제 뭐 헷갈리실 거라고 했는데 이것도 따로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정 취소하는 경우하고 기능의 수행 중지가 결국에는 반입 정지나 마찬가지예요. 특허 보세 구역 반입 정지 등이겠죠. 등 지정 취소하기 마찬가지로 청문입니다. 청문 실시해야 돼요. 여기도 청문 실시해야 됩니다. 자 지정 취소의 사유를 보면 반출입 물량이 감소하거나 존속 필요가 없어진 다음의 경우 간단하죠. 두 개. 지정 취소 요청 시 당연히 취소 요청하면 요청 받아들이겠죠. 그리고 지정 요건이 소멸한 거. 이거 너무 두 개는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 그래서 종합 보세 구역의 지정 취소는 외우기 편하실 거예요. 두 개. 그다음에 수행 중지. 운영인 결격 사유 해당 시 이거 특허 보세 구역에서는 취소 사유였어요. 취소 사유. 근데 여기는 기능의 수행 중지 사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반출입 물량이 감소한 경우, 그다음에 1년 동안 계속하여 반출 실적이 없는 경우, 그다음에 설비 유지를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수행 중지됩니다. 요 두 개 사유들도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이로써 보세구역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자, 아까 보세구역 중에 설명 안 드린 부분들 있죠. 보세 전시장, 그다음에 보세 건설장, 그다음에 보세 판매장. 이건 설명 안 드렸어요. 책만 보고 넘어갈 겁니다. 자, 책을 보실까요? 자, 427페이지 11번째 보세공장. 보세공장에서는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 기타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다. 외국물품 동그라미 치시고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 동그라미 치세요. 이 두 개가 보세공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입니다. 자, 2번 내국물품만 사용 금지. 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의 허가 밑줄 치시고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하거나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없다. 내국물품만 갖고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세관장 허가를 받아라.
네, 그리고 이제 내수용 보세 공장에 대한 제한은 업종 제한과 반입 물품 제한이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수용 보세 공장은 제한이 없지만 이건 두 개의 제한이 있다. 직접 반입후 수입 신고. 세관장은 수입 통과는 보세 공장에서 사용해야 될 물품에 대해서는 보세 공장에 직접 반입하여 수입 신고하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뭐 보세 공장 원재료 같은 거 이런 거는 그냥 보세 공장으로 바로 들여와서 거기서 사용 신고하고 써라. 자, 보세 공장 원재료를 보시게 되면 보세 공장 이제 1번부터 볼게요. 1번 보시면 당해 보세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물리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결합 동그라미. 그다음에 2번에 당해 보세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이와 비슷한 공장에 투입되어 소모 동그라미, 소모되는 물품. 그다음에 다만 그 다음부터 또 밑줄 치셔야 됩니다. 다만 기계 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제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을 제외한다. 뭐가 있겠어요? 연료, 윤활유 이런 거 있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당해 보세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포장용품 동그라미. 자, 그리고 사용신고 등 운영인은 보세 공장에 반입된 물품을 그 사용 전에 세관장에 사용 신고를 하여야 한다. 밑줄 치셔야 되겠고요. 뭐 세용물은 검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용 신고한 물품이 허가 승인 표시, 관세법 226조에 의한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건과 증거를 증명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고요. 보세 공장의 작업 허가, 이것도 그냥 쭉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죠. 보세 공장의 작업 허가 이렇게 그냥 쭉 외우시면 됩니다. 자, 보실까요?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 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해 해당 보세 공장 외에서 보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뭐 반출시 검사 이건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보세 공장 의제 작업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 반입된 외국 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 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그 보세 공장 외 작업장도 보세 공장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관장은 허가를 받은 보세 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공장 외 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그냥 보세 공장에 직접 반입해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그다음에 보세 공장 외 작업 기간 경과시 조치 추징이죠. 보세 공장 외 작업 허가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의 작업장에 허가된 외국 물품이나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 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허가를 받은 자, 운영인이겠죠. 자, 제품과세 원료과세는 아까 읽어봤고요. 자, 이제 기타 특허 보세 구역 가면요. 보세 전시장. 전시장은 뭐냐면 보세 전시장은 박람회, 전람회, 견본품 전시회 등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 물품을 장치 전시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뭐 코엑스 같은 데죠. 코엑스 같은 데서 뭐 외국에서 무슨 뭐 신제품 개발이 나왔던 아니면 어떤 특정 그 산업군의 물품들이 이렇게 전시회나 이런 걸 할 때 보세 상태로 들여와가지고 거기서 전시하고 다시 나가는 거죠. 네. 그런 데를 보세 전시장이라고 하고요. 보세 건설장. 보세 건설장에는 산업시설의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 물품인 기계류, 설비품이나 공사용 장비를 장치 사용하여 해당 건설 공사를 할 수 있다. 운영인은 보세 건설장에 외국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는 사용 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수입 신고를 하고 사용 전 수입 신고를 하고 제가 이거 절차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용 전에 수입 신고를 하고 사용물의 검사를 받아야 된다. 뭐 검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수입 신고를 하게 되면 수입 신고를 하고서 물품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사용 전 수입 신고라고 하는데 보세 공장에서는 사용 전 신고였죠. 여기 사용 전에 수입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건설 공사가 완료되는 때마다 뭐 건설 공사가 여러 가지 패키지가 있겠죠. 패키지라고 하면 좀 그런가? 뭐 프로젝트가 뭐 여러 개 단위가 있다. 그러면 한 개 단위가 다 건설이 됐어요. 그러면 그 전에 우선 수입 신고를 했겠죠. 사용 전 수입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단위가 완성될 때마다 완료 보고를 합니다. 건설 공사 완료 보고를 하고서 완료 보고가 되면 그때 수입 신고 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 단위별로 수입 신고 수리, 수입 신고 수리, 수입 신고 수리 해가지고 그때부터 가동을 하는 거죠. 보세 공장에서 건설된 시설은 수입 신고가 수리 전에는 가동되면 안 됩니다. 가동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수입 신고가 수리된 다음에 가동이 돼야 됩니다. 자, 보세 판매장. 보세 판매장에서는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두 번 써있네요. 지우세요.
보세 판매장에서는 외국으로 반출하거나가 두 번 써 있습니다. 관세법 88조 1항 1호부터 4호까지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이거 한번 말씀드렸었죠. 외국환거래법상의 그 비거주자죠. 비거주자. 외국인 관광객 등의 범위. 아니네. 그게 아니라 88조 1항이면 저기네요. 외교관 물품 면세네요. 외교관 물품 면세. 그 대상이네요. 네. 요거까지는 안 해주셔도 돼요. 그냥 보세 판매장에서는 그냥 외국으로 반출하는 자가 물품 뭐 사가는 경우 그냥 뭐 판매할 수 있다. 뭐 면세점 같은 그런 거 그냥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보세 판매장에서도 그런 거 있어요. 보세 판매장에서도 물품을 팔게 되면 판매인이 수입 신고를 하고 관부가세를 다 납부해요. 판매인이. 그래서 수입 신고에서 관부가세 다 납부하고 수리가 되기 전에는 물품을 인도하면 안 돼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종합보세구역 보시면 개요는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지정 등을 보시면 필수학습 거기 보시면 종합보세구역의 경우 관세청장의 직권 또는 지정 요청자의 요청에 의해 지정됨을 반드시 익혀두자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밑줄 치시고 별표 치세요. 관세청장하고 직권 쪽에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자, 종합보세 사업장의 설치 운영에 대한 신고 및 변경신고. 뭐 신고도 그렇고 변경신고도 그렇고 그냥 신고사항입니다. 신고사항.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겁니다. 이제 관세청장은 지정 때 나오고 뒤에선 다 세관장으로 나올 거예요. 설치 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세관장에게. 변경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물품의 반출입은 세관장에게 신고해. 이것도 역시 세관장에게 반출입 신고를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종합보세구역의 판매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은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고요. 자, 반출입 물품의 범위 다음 장. 수입 통관 후 소비 또는 사용. 다음의 물품은 종합보세구역에서 소비하거나 사용된 물품으로서 다음의 물품은 수입 통관 후 소비 사용해야 된다. 뭐냐? 수입신고 수리 후에 사용해야 된다. 제조 가공에 사용되는 시설 기기 및 수리용 물품, 연료, 윤활유 이런 거. 뭐 여기서 이제 보세 공장을 수행하는 곳이겠죠. 이런 데처럼 이제 원재료가 아닌 거. 그냥 뭐 제조에 사용하는 기계라든지 그 기기에 들어가는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연료라든지 윤활유 이런 거는 수입 통관 후에 사용해라. 수입 신고 후 수리 후에 사용해라. 일반 수입 신고를 해서 수리 받고 사용해라. 이런 얘기죠. 장치 기간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의 장치 기간은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한다. 장치 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세 창고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 중에서 보세 창고 줄치시고요. 보세 창고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 중에서 관세청장이 수출입 물품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된 물품의 장치 기간은 줄치세요. 1년의 범위 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요거 빼고는 장치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반출입 제한. 뭐 요거는 뭐 국민보건 또는 환경보건에 지장 초래하거나 뭐 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거 이런 거는 제한할 수 있다. 아까 봤던 내용하고 똑같은 거죠. 자, 그다음에 운영인의 물품 관리, 종합보세 기능별로 관리해야 된다. 뭐 긴급 물품의 매각. 요거는 자세히 보시면 아까 봤던 팩이랑 좀 달라요. 팩이랑 어떻게 다르냐? 잘 보세요. 아까는 부패하거나 변질된 물품이었죠. 이미 부패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거. 막 이제 부패가 시작된 거죠. 아직은 상품 가치가 있어요. 그다음에 창고나 다른 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거. 산동식물. 그다음에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상품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 상품 가치가 상실된 것이 아니죠. 상실됐으면 폐기시켜야겠죠. 그다음에 뭐 화주가 유출하는 것 이런 것들은 긴급 물품으로 해서 매각할 수 있다. 보세구역 내에서 물품 이동. 맨 밑에 보시면 운영인 상호간에 이동하는 물품은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줄치시고요. 그다음에 뭐 그다음 거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취소, 사유, 기능 수행 중지, 사유 요거는 다 청문 대상이고 그다음에 사유도 반드시 외워두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수입 통관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사실 수입 통관에서 이 범위 안에 수입 통관이 다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이미 관세법을 할 때 수입 통관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입 통관에 대한 내용도 관세법 앞에서 한 부분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입 신고. 수입 신고는 그냥 뭐 말로 하겠습니다. 수입 신고 그냥 외국 물품을 수입하는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사용하기 위한 거겠죠. 수입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수입 신고를 해야 되겠죠. 외국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신고해야 된다. 이건 그냥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수입 신고는 외국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품명, 규격, 수량 등을 신고해야 된다. 그냥 수입 신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자, 신고인 볼까요? 신고인은 접니다. 관세사. 그 다음에 관세 법인. 그래서 요걸 합쳐서 그냥 관세사 등이라고 합니다. 등. 그 다음에 통관 취급법인. 통관을 할 수 있도록 그 해놓은 취급법인들이 있어요. 뭐 페덱스나 뭐 DHL 이런 데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화주. 화주가 직접 수입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화주가 직접. 하지만 화주는 그런 데에 대한 전문 지식이 많이 부족하고 나중에 사후 추징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화주가 직접 하는 경우는 거의 뭐 드물진 않아요. 대기업은 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기업은 뭐 환급도 그렇고 수출입도 그렇고 팀이 있어가지고 그 팀 안에서 화주들이 스스로 수출입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제가 법인 심사를 나가 보니까 이렇게 스스로 신고하시는 업체들이 조금 취직 날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관세사를 두고 하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넷 신고인의 범위에 넷이 들어가고요. 또 여기서 그냥 미리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거는 수출의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하나 추가가 돼요. 완제품 공급업자도 신고인의 대상에 들어갑니다. 수출의 경우에는. 수입은 안 들어갑니다. 자, 신고서의 효력 발생 시점은 신고서가 세관에 접수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무슨 소리냐? 지금은 전자신고하죠. 다 쳐가지고 전송을 하죠. 그런 경우에는 전송을 하게 되면 세관에 접수가 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산으로 내용을 뭐 품명, 규격, 수량, 뭐 원산지 뭐 다 쳐서 넣어요. 넣어가지고 세관에 전송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송을 눌러요. 전송을 누르면 세관에 좀 있다가 접수가 딱 뜹니다. 딱 그 신고건에 대해서 접수 이렇게 떠요. 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신고는 꼭 전산으로 안 해도 돼요. 전산이 설비가 없고 하면 그냥 서류로 그냥 직접 써가지고 서류 옛날처럼 그렇게 접수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냥 세관에 접수한 시점, 서류 접수한 시점,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자, 수입 신고의 방법, 피해 신고 방금 얘기했던 거예요. 전산으로 쫙 쳐가지고 전송 준비, 전송, 피해 신고. 그다음에 서류 제출.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요거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요거는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따 책을 보고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서류 제출과 관련해서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서류 제출이 그냥 서류 제출이 아니에요. 이게 서류를 제출하지만 전자 제출하거나 전자 이미지화해서 제출할 수 있어요. 서류 제출 대상은 전자 제출하거나 전자 이미지화. 이게 무슨 소리냐? 저희들 신고를 하면 전산에 딱 떠요. 근데 이게 지금 법하고는 조금 다른데, 저희 전산에는 이제 접수라고 딱 신고서 전송을 하게 되면 접수 딱 떠요. 그 다음에 서류 제출이 뜨는 경우가 있고요. 전제라서 전자 제출이 뜨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그냥 제출, 서류 제출 이렇게 뜨는데, 전자 제출이 뜨면 이게 지금 이 소리거든요. 근데 전자 제출이 뜨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그 인보이스, 뭐 패킹 리스트, 그다음에 뭐 원산 증명서나 이런, 그 운임 내역서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스캔을 뜬다. 스캔을 떠가지고 뭐 PDF 파일
이런 걸로 이제 스캔을 떠가지고 세관이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유니패스라고. 거기에다가 하나하나 스캔한 걸 올립니다. 업로드를 시켜요. 세관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전자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제출한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스캔 떠가지고 올린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서류 제출이란 방법 안에 법령을 볼 때는 이거랑 조금 다르지만 서류 제출은 전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종이 서류로 제출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종이 서류로만 제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이따가 책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입신고 기한. 수입신고 기한은 반입일 장치일부터 보세구역 반입일 장치일. 뭐 보세구역 외에 뭐 장치 장소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30일 이내 반입일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자, 수입 반송 신고 지연 불편량 직권 검사. 수입 반송 신고를 지연하게 되면 뭐가 붙죠? 뭐가 붙을까요?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수입 반송 신고 지연 가산세가 있어. 가산세. 과세 가격의 2% 범위 내에서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수입 반송 신고를 지연하게 되면. 근데 이런 수입 반송 신고 지연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직권으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수입 신고의 요건. 수입 신고는 원칙적으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한 후, 뭐 우리나라 저 개항이나 아니면 뭐 저 공항이나 이런데 입항한 후에 한해서 수입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런 게 있죠. 입항 전 수입 신고라든지 출항 전 수입 신고 이런 게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선박항공기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신고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어요. 이건 뒤에서 할 거고요. 뭐 수입 신고 시 제출 서류는 뭐 BL, 뭐 인보이스, 뭐 패킹 리스트, 뭐 운임 내역서, 보험 들었으면 보험료 명세서, 뭐 원산지 증명서, 뭐 별거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게 수입 신고 시 제출 서류들. 그다음 뭐 제출 서류에 예를 들어 뭐 요건 대상 물품 경우에는 요건 확인 서류 이런 것도 있겠죠. 자, 우선 책부터 보실게요. 자, 43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437페이지) 보시면 용어의 정의가 나왔어요. 자, 출항 전 신고, 뭐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 이게 이제 항공기나 선박이 외국에서 출항하기 전에 신고하는 거겠죠. 간단히 말하면 입항 전 신고, 입항 전 신고는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신고를 하는 거고요.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는 우리나라에 있는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신고를 하는 거고요. 그냥 단순합니다.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는 보세구역에 도착해서 물품을 장치한 이후에 신고하는 거고요. 이게 다 그 저희 신고 프로그램에 보면 뭐 B, 뭐 D,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E, F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기호가 있어요. 이건 뭐 저 D는 뭐 저 내륙지 보세구역 뭐 도착 후에 신고하는 거고, F는 저 입항지 보세구역에 도착 후에 신고하는 거고, B는 뭐 입항 전 신고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기호가 다 있습니다. 요거를 선택해서 저희가 신고를 하는 거예요. 자, 심사 뭐 이런 건 읽어보시고, 검사 이런 것도 읽어보시고, 수입하주 요거는 앞에서 말한 납세 의무자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사실 고시에는 4, 5, 6번밖에 안 나옵니다. 1, 2, 3번은 관세법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넣어놓은 거고요. 뭐 공급망 전자통신사 이런 건 뭐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수입 통관 절차를 보시면 자, 수입 신고 개요 한번 볼게요.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보세구역에 물품이 반입되면 과세 4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납세 의무가 성립된다. 관세법 할 때 다 말씀드렸던 거죠. 이후에 세관장에게 신고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부가고지 대상은 납세 고지를 받으면서 확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 스스로 과세가격과 세액을 결정하여 법에서 정한 요건과 형식을 갖춰 세관장에 신고한 내용을 미리 알리는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게 이제 신고 납부죠. 원칙적인 이제 확정 방법. 수입 신고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은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신고해야 됩니다. 뭐 그런 내용 정도. 물품을 수입하려면 품명, 규격, 수량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신고인은 관세사, 관세법인, 관세사 등이죠. 그다음에 통관지급법인, 그다음에 수입화주의 명의, 수입화주. 그다음에 알아두기에 이제 수출 신고의 경우에는 완제품 공급업자 명의로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자, 신고서 효력 발생 시점은 전송된 신고 자료가 통관 시스템에 접수된 시점, 접수 딱 떴을 때. 수작업에 의해 신고할 때는 통관지 세관장에 접수된 시점, 그냥 종이 서류를 접수한 시점. 자, 수입 신고의 방법은 PL 신고, 페이퍼리스죠. 그래서 요거 수입 신고서 작성 요령이 제가 첨부를 해놨는데 가끔씩 시험에 한 문제씩 나와요. 수입 신고서 작성 요령 이런 게. 근데 아주 가끔씩 나오게 되고요. 이런 거는 틀리세요. 그냥 찍으세요. 왜냐하면 그거를 한 문제 맞추기 위해 이걸 본다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뭔지? 자, 457페이지 보세요. 자, 별지 1-2호 수입신고서 작성 요령이 있죠? 이거는 실무하는 사람들이, 통관하는 사람들이 보고서 하는 것들이에요. 쭉 넘겨보세요. 엄청나게 많죠? 그냥 나오면 찍으세요. 나중에 실무하시는 분들은 이거 참고하셔서 실무하실 때 참고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서류 제출 대상 선별 보시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전산 시스템에 의하여 서류 제출 대상으로 선별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뭐 이거에 따라서 뭐 서류 제출 대상으로 차등 선별할 수 있다. 뭐 돼 있는데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밑에 1번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서류 제출 대상 물품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서류 제출 대상이긴 한데 전자문서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아니면 전자 이미지화해서 제출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도 전자 제출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관세법에 따른 사전세액 심사 대상 물품.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는데, 요것도 그냥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요거는 뭐 부가세법 몇 조 몇 행 뭐 이렇게 나왔는데 몇 항 이렇게 뭐 27조 1호 2호 15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까지 솔직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냥 뭐 미가공 식료품, 가공되지 식료품 뭐 이런 게 있다. 도서신문 잡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관세 무세이거나 뭐 감면되는 제어서 일정한 거 뭐 이런 게 있다. 이런 거는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돼 있는 거죠.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 이런 거. 그래서 1번 관세법에 따른 사전세액 심사 대상 물품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특급 탁송품으로서 소액면세 대상 물품과 그다음에 89조 세율 불균형 물품의 감세 대상 중 감면 추천서를 전자문서로 제출받은 물품. 그다음에 저 개성공업 잠깐 이거는 지금 사전세액 심사 대상 물품에서 제외되는 부분이죠. 제외되는 부분이어서 저 부가세법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특급 탁송품, 그다음에 그 89조, 그다음에 개성공업지구, 그다음에 101조 기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지금 읽은 데 보시면 89조 세율 불균형 물품의 면세 그 감면 대상 중에
간면 추천서를 전자문서로 제출받은 물품. 이미 전자문서로 제출받았죠. 전자문서로 제출받았는데 뭐하러 서류 제출을 또 합니까? 이거는 그래서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저 리을번에 별표 치세요. 이거 시험 2번인가 나왔습니다. 똑같은 문제. 다음 중 서류 제출 대상이 아닌 것은 해서 나왔는데 저 사전 세액심사 대상 물품 중에 개성공업직으로부터 반입되는 인공 물품 이런 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별표 치시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전 세액심사 대상 물품 중에서 서류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거 쭉 나열한 거고요. 그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부가고지 대상 물품, 합의세율 적용 신청 물품 다 예전에 설명드렸던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저 할당 양환세 이런 거 뭐 중요하지 않아요. 뭐 할당 양환세 모르셔도 되고 그다음 밑에 5번에도 세관장 확인 물품 중에 뭐 요건 확인 기간으로부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그냥 안 보셔도 돼요. 다만 뒤에 보세요. 4번, 5번 뒤에 보시면 전자문서로 전송받을 수 없는 물품이라고 써 있어요. 전자문서로 전송받을 수 없는 물품 둘 다 뒤에 있죠. 그럼 당연히 서류 제출해야 되겠죠. 그렇죠?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6번에 뭐 원산지 증명서 서류, 증명서류 제출 대상 물품 또 뒤에 이제 개성공업직으로부터 반입되는 인공 물품 제외한다 또 나왔죠. 그다음에 검사 대상으로 선별된 물품, 검사 대상 선별된 물품에 대해서는 종이 서류를 싹 출력해가지고 검사 창구로 갑니다. 창구로 직접 가서 그 서류를 보고 그 물품하고 대조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서류로 다 뽑아갖고 제출해야 돼요. 그럼 신고 취하되거나 신고 각하된 후 다시 수입 신고하는 물품, 이거는 서류 제출 대상입니다. 왜? 신고가 취하된 후에 다시 신고하면 100% 검사가 떠요. 검사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고 취하 함부로 하시면 이제 화주한테 엄청난 피해가 가죠. 신고 잘못해가지고 신고 취하하게 되면 그 다음에 100% 검사 뜨는 데다가 서류도 제출해야 되고 하니까 통관지체가 발생합니다. 뭐 요 내용과 관련 있는 건 아니고요. 취하되거나 각하된 후 다시 수입 신고를 하게 되면 서류 제출해야 된다. 그리고 뭐 9번 보세건설장에서 수입 물품, 그다음에 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 물품, 보세 판매장 반입 물품과 선기용품 수입 물품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일시 수입 통관 증서 아따까르넷이라고 하는데 요거에 의해서 수입하는 물품, 요건 이제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수입 신고서 기재 사항 중 품명 규격의 일부만 기재한 물품, 그다음에 뭐 저 담배 소비세 납세 담보 확인서 제출 대상 물품, 다이아몬드 원석, 그다음에 관리 대상 화물 결과 이상이 있는 물품. 이게 관리 대상이라는 게 그냥 저희는 그냥 편하게 사전 검사라고 하는데 보통 물품 검사라고 하면 사후 검사고 사전 검사라고 해서 뭐 엑스레이 투시기로 투시를 한다든가 해서 저 관리 대상에 선별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오는 도중에 우리나라로 저 운송하는 도중에 뭐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저 컨테이너 화주가 같은 컨테이너 화주가 다른 선화증권이 혼재되어 있으나 부두식 통관을 신청한 물품. 부두식 통관은 원래 FCL일 경우에 가능한 거거든요. 이제 뭐 너무 자세히 들어갈 건 없는데 FCL하고 LCL 화물이 있는데 FCL은 한 컨테이너 주인이 그냥 한 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LCL은 한 컨테이너가 주인이 무슨 소리냐? 한 컨테이너 안에 여러 화주의 물품을 혼재한 거예요. 혼입해가지고 여러 화주 물품을 한 컨테이너에 넣어갖고 포어더가 그래서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자. 그래서 같은 컨테이너에 화주가 다른 선화증권이 혼재되어 있는데 부두식 통관을 신청한다. 화주가 다른데 그냥 이거 한꺼번에 부두식 통관 부두에서 그냥 바로 빼가버리겠다는 얘기인데 이런 경우에는 좀 확인이 필요하겠죠. 네. 그다음에 뭐 기타고.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알아두기 보시면 전자 제출이 불가능하고 무조건 종이 서류로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 볼게요. 신고인은 서류 제출 대상으로 선별된 수입신고건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 이미지화하거나 아까 말씀드렸죠. 그 뭐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모집 내역서 이런 거를 스캔을 떠가지고 복합기로 스캔을 떠가지고 PDF 파일로 해서 뭐 그림 파일로 해도 되고요. PDF 파일로 해서 유니패스에 업로드를 시키는 겁니다. 네. 전자 제출을 이용하여 통화 시스템에 전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금 방금 이 내용이고요. 다만 다음 언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이 서류로 제출해야 된다. 예를 들어 시험 문제
다음 중 서류 제출 대상이 아닌 것은 하면 앞에 나와 있는 것들 있죠. 아까 쭉 방금 봤던 것들. 그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서류 제출 대상이 아닌 것은 이러면. 근데 다음 중 반드시 종이 서류로 제출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나오면 앞에 있는 건 해당이 안 되고 여기 있는 것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서류 제출 대상인 것은 요 네모칸 지금 알아두기 안에 있는 네모칸 다 포함되고 앞에 있는 내용도 다 포함. 그 다음에 반드시 종이 서류 제출해야 되는 것은 하면 앞에 있는 내용은 불포함, 네모 안에 아래 두기만 포함. 이겁니다. 실제로 문제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보면 kimberley 프로세스 제출 대상 물품이 있어요. kimberley 프로세스가 뭐냐면 분쟁 지역에 무기 뭐 이런 거를 이제 사들이기 위해서 블러드 다이아몬드라고 어딘지 원산지나 이런 게 어딘지 확실치 않은 것들이 있어요. 무기 사는데 쓰는 그런 블러드 다이아몬드 같은 거. 그래서 이런 협의체에 참가한 국가들은 그런 블러드 다이아몬드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산지를 자세히 기록한 그런 증명서 이런 게 첨부되지 아니한 다이아몬드는 살 수도 없어요. 네. 그런 이제 프로세스 그런 증명서 이런 거 제출 대상 물품이 이제 종이 서류로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일시 수입 통관 증서 아타카나넷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일시 수입 통관 증서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전시회 이런 데 잠깐 참여하기 위해서 수입되는 물품 뭐 아니면 기자들이 뭐 저런 촬영용품 같은 거 그런 거 가지고 들어올 때 이 아타카나넷을 받아가지고 일시 수입 통관 증서로 해가지고 뭐 담보나 이런 거 제공 없이 그냥 가지고 들어왔다 다시 나갑니다. 그걸 아타카나넷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원본을 세관에 제출해야 돼요. 그다음에 소파 협정 적용 대상 물품. 소파는 주한미군 지휘협정이라고 해서 예전에 좀 한번 문제 됐던 적 있죠. 치외법권 이런 것 때문에 뭐 여자애 하나 장갑차에 깔려 죽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재판도 할 수 없고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요거의 일종이긴 한데 요거는 일정한 특권하고 면제를 주한미군이나 이런 애들한테 부여해 주는 거예요. 어떤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공동방위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특권을 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소파협정 적용 대상 물품 요거 원본 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전세액 심사 대상 물품 아까랑 또 똑같이 나오죠. 다음에 물품 제외한 데여서 다 비슷해요. 근데 뭐 4번, 뭐 쭉 5번, 7번, 8번, 9번 요거는 앞에 없는 내용이네요. 이것도 추가로 알아두세요. 그냥 눈으로 쭉 보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분할 납부하고 체납자가 신고하는 물품도 제외한다 라고 돼 있다는 거. 그리고 부가고지 대상 물품, 신고 수리 전 반출 대상 물품, 그다음에 첨부 서류가 20매를 초과하는 경우. 근데 이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8번, 9번 요거는 전송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거나 종이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건 당연한 얘기죠. 뭐 볼 것도 없죠. 당연한 거니까. 자, 그래서 1, 2, 3, 4, 5, 6 정도 5, 6, 7까지 외워두시면 되겠네요. 뭐 8, 9번 나오면 당연한 거니까. 자, 요거 지금 방금 다 한 거죠. 다 한 겁니다. 이 서류 제출 대상 선별은 세관 수입 담당 과장이 서류 제출 대상을 돌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이 뜹니다. 그냥 전산에서 제출 이렇게 네모칸 안에 제출하고 신고서를 날리면 제출하고 뜹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kimberley 프로세스 증명서, 블러드 다이아몬드 유통 방지를 위한 그런 원산지 같은 걸 증명하는 증명서, 그런 건 원본. 일시 수입 통관 증서, 뭐 기자들이 촬영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수입하거나 이런 촬영용품들이나 이런 거, 아니면 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해서 잠깐 들여오는 거, 이런 거는 담보 제공 없이 요거에 의해서 들여올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원본 제출해야 되고, 소파 주한미군 지휘협정 이런 거에 의해서 수입되는 물품 이런 거는 특수 목적에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서류 제출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전세액 심사 대상 물품 당연히 서류 제출해야 되겠죠. 그리고 부가고지 대상 세관장이 부가하여 고지하는 거니까 서류 제출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리 전 반출 대상 물품하고 첨부 서류가 20매 초과하는 경우
그다음에 요건 뭐 당연한 경우라고 해서 외워두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수입 신고할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까 잠깐 나왔는데 이건 여담인데요. 관리 대상이라고 아까 나왔었는데 관리 대상이 뭐냐면 그냥 저희는 간단하게 그냥 사전 검사라고 그냥 얘기하고 있어요. 사전 검사. 나중에 검사 떠서 보세 창구나 이런 데서 하는 거는 그냥 사후 검사라고 편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관리 대상 이 관련 고시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수입 화물 추적 정보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이 화물이 어디까지 왔나 해서 수입 신고 시기를 골라가지고 입항 전 신고냐, 뭐 반입 전 신고냐, 반입 후 장치 후 신고냐 이런 걸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화물 추적 정보 시스템을 봅니다. 어떻게 보냐면 BL 번호를 입력하면 그 BL에 관련된 화물이 어느 정도 왔는지 이렇게 다 떠요. 실시간으로. 근데 입항 전 신고할 때 이제 뒤에 입항 전 신고를 할 거지만 입항 전 신고가 우리나라의 선박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항공권을 수입할 때였는데 항공권이면 추적 정보 시스템에서 볼 때 처음에 이제 적화 목록 제출이 뜨고 그다음에 적화 목록 심사 완료가 뜨고 그다음에 하기 신고 뜨고 그다음 뭐 여기서 이제 쭉 이제 보세 구역을 가는 경로가 있는데 요 시기에 해야 돼요. 그 항공권 같은 경우에는 적화 목록 심사 완료가 뜨고 하기 신고할 때까지 하기 신고가 뜨기 전까지 B로 해서 입항 전 신고를 하거든요. 이게 입항 전 신고 코드인데 만약에 이제 요때 입항 전 신고를 했는데 그 입항 전 신고를 하기 전에 봐야 되는 게 이제 그 추적 정보 시스템에 보면 여기 오른쪽 상단에 관리 대상 지정 여부라고 딱 떠 있어요. 딱 써 있어요. 근데 여기에 Y 또는 N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Y가 떴을 때는 관리 대상 지정 여부로 선정이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못 보고 B로 신고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Y가 떴을 때는 지정 보세 구역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물품이 지정 보세 구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신고했을 때 B로 신고했을 때는 원래 지정된 보세 창고가 따로 있잖아요. 그 보세 창고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일로 안 들어가고 딴 데로 물품이 가버린 거예요. 창고가. 그러면 세관 담당 과가 달라져요. 담당 과가 달라지게 되면 이거는 신고를 취하해야 됩니다. 취하. 한마디로 망하는 거죠. 취하되면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죠? 신고 취하하고 다시 수입 신고하고 서류 제출하고 검사 받아야 돼요. 통관지체가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화주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 관리대상 지정 여부를 잘 봐야 돼요. 잘 보고서 여기가 노 떴을 때, N 떴을 때 입항 전 신고를 해야지 요거 잘못 보고 신고했다가는 난리 납니다. 물론 저도 수습 때 이걸 안 보고 입항 전 신고를 했다가 신고 취하하고 검사 뜨고 해서 화주가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는 그냥 CS 검사, 그냥 선별 검사에서 걸렸다고 거짓말을 했죠. 안 그러면 회사가 난리 나니까. 네. 화주분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있어요. 지금 이제 요 시기에 입항 전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심사 완료 뜨고 이제 하기 신고 전에 제가 이제 토요일 날 근무를 할 때 토요일 날 오전 근무만 이제 거의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맡는 업체 중에 토요일 날 아침에 이제 물품 들어와 가지고 입항 전 신고를 날리고 수리되면 그 수입 신고 필증을 화주한테 전해주고 저희는 그냥 퇴근했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나가면 뭐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2시간이 될 수도 있고 서류 기다렸다가 입항 전 신고 날리고 수리가 되면 면장 주고, 그러니까 수출신고 필증을 저희 그냥 옛날 수입 면장이라고 했었는데 그냥 면장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 수입신고 필증을 주고서 그냥 퇴근을 했어요. 입항 전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근데 만약에 요 시기에 신고를 놓쳤어요. 딱 뭐 이렇게 딴짓하다가 갑자기 보니까 하기 신고가 딱 떠 있어. 그러면 못 합니다. 신고, 입항 전 신고. 못 하면 보세 창고에 반입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창고에 반입될 때까지. 그러면 하기 신고부터 그 입항지 그 창고에 반입되는 데까지 얼마 걸리냐면 보통 4시간이에요. 4시간. 이 신고 시간 놓치면 토요일 날 4시간을 더 있어야 돼요. 반입될 때까지. 그래서 참 이게 눈을 뜨고 똑바로 봐야 됩니다. 요 시기에 내에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놓쳐갖고 제가 늦게 간 적도 많죠. 딴짓하다가. 그냥 여담이었고요. 자, 잠시 쉬었다가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